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1994년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미국 언론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금융도 휘청이게 만드는 과거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 발걸음을 돌아보고 또 증시와 환율 마감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원인으로 배터리 열폭주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자동차 전문가와 소방서 관계자 연결해 원인과 대책 분석합니다. 네, 그럼 여드레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속보로 뉴스큐 시작합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인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포항 제철에는 반출하지 못한 철강 제품이 쌓여 있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생산 차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인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포항 제철 상황이 심각하다던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선제 공장과 냉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생산 제품의 절반인 2만 톤은 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제 제품은 하루 7,500톤 정도, 또 냉연 제품은 하루 4,500톤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전 제품이나 고급 건자재용 소재를 생산하는 냉연 공장의 가동 중단은 소재를 받아 제품을 만드는 관련 업계로 연쇄적인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렇게 물류의 차질이 빚어지다 보니 포스코와 광명제철소 두 곳만 해도 21만 톤 규모의 철강 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하루 만여 대가 오가는 화물 차량 운행이 멈추면서 공장이 가동되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가 화물차 운전기사와 직접 계약한 차량이 운행되면서 부품 수급이 조금 나아졌지만 생산 차질은 여전합니다. 생산량은 하루 2,000여 대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멘트 생산 공장이 모여있는 충북 단양은 사실상 시멘트 육로 수송이 중단되면서 건설 현장의 골조 공사가 멈추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라 시멘트는 시멘트 반제품을 생산하는 소성로 4개 가운데 1개가 가동을 멈췄는데 시멘트를 보관하는 사일로가 꽉 차면 사일로 전체가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화물연대의 울산 석유화학단지 선전진이 강화하면서 반도체 세척에 쓰이는 화학제품 공급 수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량은 20% 밑으로 떨어졌고 컨테이너 화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출항하는 선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수출 전문 중소기업들이 수출 물품 선적 취소와 조업 차질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인철입니다. 네, 유가가 오르는 데다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수입 농수산물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이 없어서 혹은 너무 비싸서 매대에 진열조차 못하는 현실입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입 수산물, 특히나 물류 차질에 민감한 분야인데 매대에 진열도 못한다. 상인들 얘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해외에서 냉동 참치나 새우 등을 들여와 판매하는 곳입니다. 주로 일식당과 같은 요식업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데요. 이곳 상인은 가뜩이나 유가가 오르면서 운임비가 많이 늘었는데 게다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까지 빚어지면서 난감한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작게는 한 15%에서 30% 가까이 인상이 돼서 지금 판매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고요. 한 10% 정도는 지금 물건이 아예 공급 자체가 안 돼서 물건을 진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이 오른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도 주된 요인입니다. 이 가게에서 취급하는 수입 수산물 150종류 가운데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냉동 수산물이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던 물건이 지금은 2, 3주는 기다려야 받는 상황입니다. 수급 차질은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져서 냉동 명란 같은 경우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까지 빚어진 건데요. 부산이나 인천에서 수입한 수산물들이 세관에 발이 묶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파업으로 인한 가격 영향이 크진 않지만 이대로라면 가격이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상인들은 얘기합니다. 수입 과일 역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대표적인 수입 과일로는 애플망고나 체리, 바나나 등이 있는데요. 수입 과일 역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류 비용 인상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살 엄두를 못 내 아예 일부 과일을 매대에 내놓지 않은 점포들도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한 상인은 체리의 경우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부 품목은 한 상자에 1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일은 하루를 넘기면 팔지도 못해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고 판매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과일은 대체재가 있어서 당장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매출 영향이 크지 않지만 배송이 지연돼 가격이나 과일 품질에 영향을 줄까 봐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유가부터 물가까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 증시밖에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오늘 코스피도 2,500선 아래로 주저앉았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290원을 돌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국내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11.54포인트 내린 2,492.97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32% 하락한 61,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5.19포인트 내린 823.5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876.05포인트 하락한 것이 우리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이 곧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 다우지수가 급락한 충격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91.5원의 거래를 시작해 오후 들어 약간 하락해 전날보다 2.4원 오른 1286.4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금융시장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죠. 네, 증시와 외환시장의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이창용 한은 총재와 조찬을 하면서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마디로 복합 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경제는 결국 심리라면서 정부가 기업, 국민과 함께 최대한 노력에 불안 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은 한국은행 부총재도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때 시장 안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에 앞서 보신 것처럼 밤사이 미국 주가지수가 급락했고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은 언제 있었을까요? 1980년과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먼저 1979년 미국은 석유 파동과 달러 발행 증가로 물가 상승률이 13% 넘게 급등했고 미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1년여 사이 연방기금 금리를 10%포인트 가까이 올리는 극약 처방을 내놨는데요. 처방대로 물가 상승률을 4%까지 떨어뜨렸지만 대신 실업률이 10%까지 올랐고 기업이 줄도산하는 경제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인 1994년 당시 금융정책 완화 기조로 물가 상승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자 미 연준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자기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1년 새 7차례 금리 인상으로 3.0%였던 미국 기준금리를 6.0%로 상승하죠. 이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채권 시장은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가격 폭락 사태가 빚어졌고 신흥국에 있던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면서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1996년에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까지 도미노처럼 국가 경제는 쓰러졌습니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며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거대한 발길에 무너졌죠. 결국 그날의 공포는 이번에 다시 한번 국제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에서 15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미 언론은 94년 이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할 수도 있다며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보도했는데요. 물론 과거의 금융 환경은 지금과 다르지만 시장은 이번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보름 넘게 늦어지고 있는 국회 원 구성까지는 갈 길이 먼데 각 당 속사정도 복잡합니다. 국회로 가보죠.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문제에서 접점을 못 찾고 있는데 이 국회법 개정안이 걸림돌이 되고 있나 봐요? 네, 오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의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법 제정 취지가 있는데, 개정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하고는 달리 혹은 위임하지 않은 것까지도 시행령에 다 담아가지고 법을 뒤집은 거야. 예, 법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거고 상권 분립을 침해한 거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부 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라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의원 개인의 법안일 뿐 당론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후반기를 맞은 21대 국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원내 일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 대신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놓으라는 국민의힘과 권한을 축소해야 이 법사위원장을 줄 수 있다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여야 모두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려오고 있네요. 네, 앞서 민주당이 오후 2시에 민생 우선 실천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만나자며 국민의힘의 답변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생 문제를 우선 실천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긴급한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야 당대표와 여야 원내대표로 이루어진 4인 회동을 긴급하게 제안합니다. 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정부 중재가 먼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대 문제는 차주와 하주가 협상 당사자고 정부가 중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새 당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새 당사자가 모여서 어떤 안이 도출돼야 당이 입법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모레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각 당의 속사정도 짚어보죠. 여야 모두 내분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 같죠? 네, 우선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반도체 특강 때문에 열린 의총이긴 한데 의원들이 모이는 만큼 특강 이후에 자연스레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어서였습니다.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당혁신위원회에 대한 언급도 있을지 주목됐는데 앞서 혁신위 문제로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정진석 의원은 오늘은 민생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전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혁신위와 관련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배현진 의원은 어제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일부 이준석 대표님의 자기 정치를
이 혁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께 조금 주의해달라고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지적을 한 겁니다. 네, 한편 연이은 선거 패배 이후 쇄신을 내걸고 있는 민주당은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 이른바 친 이재명계와 비 이재명계의 기싸움이 여전합니다. 여기에 이른바 젊은 세대 역할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권 도전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하고 대신 70년대, 80년대생 정치인에게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연 이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취재진이 엿새째 우크라이나 키이우 현지에서 전쟁의 참상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든 것이 파괴돼 거대한 무덤처럼 변한 키이우의 외곽 도시 보로디안카의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보로디안카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키이우 보로디안카입니다. 네, 어제는 무너진 다리 앞이었고 지금 오늘도 화면만으로도 처참한 상황이 전해지는데 원래는 하나의 건물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 2개,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중간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쓰러지지 않은 건물에 집기들이 흉측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보금자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아파트는 러시아가 이곳 보로디안카를 얼마나 맹렬하게 포격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물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들 시커멓게 그을린 모습이고 곳곳이 다 무너져 내려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벽을 면면이 좀 살펴보면 총알 자국 수백 개가 지금 섬뜩하게 남아있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폐허가 된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건물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었는데 러시아군이 퇴각 당시에 건물 내부와 인근 숲을 곳곳에 지뢰를 매설해 놔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현지인들이 저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동상은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시인 타라스 셰브첸코의 동상인데요. 이 동상도 러시아군의 총알이 박혀 있어서 지금 끔찍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벌였던 이 끔찍했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주민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Мій однокласник загинув з сім'єю. Він в Києві працював в гімназії. Приїхав забирати сім'ю. 이곳 보로디안카는 키이우에서 북서쪽으로 5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작은 외곽 도시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먼저 보도해 드렸던 이르핀과 부차보다도 조금 더 키이우 도심에서 떨어진 곳인데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라서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집중적인 포격을 받은 곳입니다. 당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숨진 이곳 보로디안카의 주민은 2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도시입니다. 지금 이 도시에는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버리고 간 파괴된 전차들이 도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일부러 치우지 않고 승리와 항전의 의미로 남겨둔 거라고 합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전차에서는 여전히 매캐한 탄약과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근까지도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이우 보로디안카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 속에서처럼 지난 4일 부산에서 전기차 화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모두 사망했는데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전기차의 경우 이 사고가 나면 순식간에 불이 치솟아 대피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대피 요령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 좀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만드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화재라든지 사고의 어떤 예방과 대책 차원에서 좀 접근하겠습니다. 네네. 자, 전기차의 경우 이렇게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몇 초 만에 이렇게 불이 붙나 봐요? 속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배터리가 빠르게? 이제 외부 충격을 받아서 내부의 분리막이 양극과 음극을 분리를 해놨는데 네. 이 분리막이 손상이 되면 서로 만나겠죠, 양극과 예. 음극이. 그럼 그때 이제 불꽃이 튀고 폭발적으로 열 폭주가 올라가고 그때 최대 800도까지 올라가면 이게 이제 열 때문에 이제 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보도에서는 이제 저속으로 운행을 하다가 들이받고 사고가 났고 그게 불길이 치솟았다 이랬는데 국과수 내용을 보게 되면 80에서 90 정도의 과속으로 운전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차량이 이렇게 과속으로 부딪히더라도 차체가 망가지지 이게 폭발이 나거나 폭발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는 전기차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충돌해서 무언가와 부딪혔을 때 폭발한다는 건 네. 가연성의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연성 물질이 주로 연료탱크가 뒤에 있죠. 예. 그러니까 쉽게 폭발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이제 차량 하부에 있다 보니까 그쪽까지 충격이 오면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다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화재와는 무관하게 이제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사망 후에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과 또 이 자동차 사고의 어떤 화재 원인과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그렇죠.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일단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선 앞서 가연성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기차의 경우 이 열폭주 현상이라고 하나요? 배터리?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 폭주한다는 게 열이 순식간에 3, 40도에서 네. 80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럼 순식간에 열이 올라가면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주 뜨거워지면 불꽃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건데 그 안에 발생하는 것이 배터리 안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예. 그거를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연기가 나면 지금 불이 붙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식간에 그게 큰 화재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네, 뭐 일각의 의견에서는 뭐 수초 안에 30도에서 8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올라가는 온도가 순식간이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네. 예. 지금 뭐 여기 한 30도의 온도에서 한 1, 2초 만에 800도까지 이한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예. 네. 끔찍하죠. 더 문제는 이게 전기차의 경우는 불이 붙으면 진화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뭐 소방당국의 진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7시간 가까이 진압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결국에는 이동형 욕조를 또 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배터리가 외부 충격이나 이물질로부터 보호돼야 되잖아요. 예. 네. 그다음에 배터리 팩을 상당히 강한 케이스로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밀봉돼 있는 겁니다. 예. 화재는 배터리 팩 안에서 일어났는데 물은 계속 밀봉돼 있는 곳에 뿌리니까 네. 이 자체가 화재를 진압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욕조에 담근다는 거는 열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니까 안에 있는 열을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를 예.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온도를 낮췄을 때는 안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진압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분명히 온도를 낮췄는데 예. 물을 빼니까 다시 또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서도 한 7시간 정도 테슬라 모델 S 불을 껐었는데 네. 그때 들어간 물의 양이 얼마였냐면 한 1,100리터 정도면 일반 가정용 내연기관차를 진압하는 양인데 네. 무려 10배, 11,000리터를 썼습니다. 11,000리터.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용량이냐면 일반 가정이 2년 동안 사용하는 물이에요. 예. 그 정도로 진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그만큼 진화하는데 지연되고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네네. 많이 걸리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방서 관계자를 좀 연결해서 전기차 좀 화재 진압의 어려움, 교수님께서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광명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 조사 3팀장 이재득 소방경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좀 사고가 잇따라서일까요?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 사고에 대비해서 네. 우리 서해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됐고요. 또한 정책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두드러지면서 이에 따라 화재도 늘어난 추세이므로 효율적 화재 진압 전술을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예, 실제로 훈련을 해본 결과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셨나요? 네, 전기차는 내연 기관과 달리 동력원을 배터리를 사용해서 화재 네. 진압이 까다롭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으므로 물과 같은 소화물질의 직접적인 침투가 어렵고요. 네. 불폭 시 많은 시간과 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앞서 여기 나와 계신 권 교수님께서도 네. 화재 진압이 좀 까다롭다. 특히나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도 많이 든다 이랬거든요. 실제로 훈련할 네. 때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하나요? 예, 전기차 화재는 네. 대량의 물로 냉각소화 또는 소화포를 이용한 질식소화 또는 폼 소화약제를 이용한 냉각 질식 등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차량 내부에 배터리팩의 온도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배터리 온도를 앞서 그림에도 보였지만 그 배터리 온도를 낮추는 작업들이 보통 하부 쪽으로 해서 물 호스를 넣는 그런 방법들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훈련하게 된 방법은 질식포를 이용한 진압 방법과 또 차량 하부용 관창을 이용한 배터리 냉각소와 또 열 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잔불 감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지금 소방경께서도 팀장님께서도 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 접하셨고 직접 화재 현장도 가셨을 텐데 만약에 전기차 운전자가 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피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워낙에 지금 화재 속도 같은 게 빠르다고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기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네. 사고 발생 시에 감전의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또한 배터리 폭발 및 내부 전해액 누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화재 시 운전자는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 후에 기어를 중립한 상태에서 키를 전원을 눌러 시동을 끈 상태에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목격자든 피해자든 가능해서 만약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 좀 신고할 때 알려줄 좀 정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차량의 어떤 정보를 좀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차량의 차량 차종을 알려주는 것도 좋죠. 어떤 차종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체 119 상황실에서 그런 상황을 또 연락을 해줍니다. 말해주기 때문에 네. 차종 알려주는 게 첫째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또한 네. 현재 상황을 지금 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화재 진압 훈련을 벌인 광명소방서 현장 대응단 팀장과 이재득 팀장과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 같이 들으셨는데 조금 궁금했던 점이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 풀고 중립으로 놓고 시동 끄고 멀리 달아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선 사고에서도 그렇고 너무 빠르게 열이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까 싶은 의문도 들거든요. 여기에 좀 보완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일단 사실- 화재가 나면 네. 당황부터 하게 마련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화재가 서서히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감지될 그렇게 때. 대피할 네. 수가 있지만 네. 이번처럼 순식간에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예. 되잖아요. 그래도 한 1, 2초 안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 2초라도 최선을 다해서 피하면 예. 그 폭발을 미연에 좀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담고 있는 에너지 양이 많아서 예. 얘들이 순간적으로 집약이 되면 바로 해서 폭발로 바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배터리 시스템을 정밀 제어하거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넣긴 하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량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단락이 일어났고 그 단락이 배터리 화재의 원인에 제공을 했고 그 원인이 이제 발화로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일단 화재가 나면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지금 화면엔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의 좀 차이점, 동력이라든지 연료 저장 어떤 네네.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지금 최근에 전기차 구입도 늘고 있고 생산도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 사고도 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화재 사고만 두고 보면 전기차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통계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예.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개 섞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잖아요. 네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통계를 봤더니 제일 많이 화재가 일어나는 사건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도 항상 화재 위험성이 있고 네. 석유를 태우는 내연기관도 화재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위험성 있는 걸 두 개를 같이 섞어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전기차에 비해서 한 100배 이상 화재 위험성이 높다라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예.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은 낮습니다. 비중을 네.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예. 그 재산의 손실률을 따지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화재로 연결되니까 이제 손실 정도에서는 재산상 피해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하신 설명과 좀 대처법 이런 건 비슷한가요? 전기차와?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동차 화재에서의 모든 대처법은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차를 안전한 곳에 이동을 시킨 다음에 멀리 떨어져라.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런 폭발 위험성 그리고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거의 핵심은 결국에는 배터리 때문일 텐데 네. 네. 지금은 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험성 때문이라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겁니까?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는 건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은 양의 많은 전기를 담을 수 있어서 에너지 주행거리를 밀도. 늘릴 수 있으니까 쓰고 있는데 네. 결국 여기서 화재 위험성, 즉 위험한 건 전의 액이에요. 예. 그러니까 액체 물질의 발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액체 물질을 고체로 바꾸려고 하는 연구 개발이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고체. 이 고체로 바꾸는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마 2025년 정도면은 이제 전기차의 상용화가 되면 아마 화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처보다 더 중요한 건 화재가 나지 않게 자동차를 만드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같은 안전성을 좀 보완하는 연구 현황이 좀 궁금한데 해외 사례에서 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좀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충돌 시험을 할 때 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터리 자체의 충격 시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예. 시속 80km로 전기차가 충격할 때와 내연기관차가 시속 80km로 충격할 때 과연 어느 쪽이 화재 가능성이 더 높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번 사례를 비춰보면 결국은 전기 자동차는 충돌 시험의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충돌 시험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다치고 사람이 얼마나 목숨을 잃을 확률이 있는 것인가.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화재의 위험성이 들어가니까 전기차도 충분히 충돌 시험 가능성을 좀 기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러한 사고 소식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전기차에 불이 나게 되면 거의 전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도 어렵고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소가 돼버리면 네.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예.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번 건 같은 사고에 의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예.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충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요. 예. 이랬을 때 보상받지 못해가지고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충전하는 과정에서의 화재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책임은 다 그렇죠. 운전자가 지는 겁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게 보상의 사각지대로 예.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충전 문제까지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제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네. 얘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신 분들,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구입 계획이 계신 분들 좀 눈길을 끌었을 텐데 무조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전기차가 화재 위험성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모든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안전띠도 안 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전에 주의하는 것이 사실은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나 관계없이 사고 주의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가수사본부가 군 납품 비리와 관련해 국방부 직할 부대인 정보본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국수본은 미자격 업체가 수년간 군 정보 암호 모듈 장비를 수주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수본이 국방부 직할 부대 두 곳을 압수수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정보본부의 수사관을 보내 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곧이어 오전 11시쯤에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의 이유는 군 물품 납품업체의 비리 의혹입니다. 미자격 업체가 수년간 허위 서류를 넣어서 군 정보 암호 모듈 장비 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독점 수주해서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국수본은 해당 미자격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미자격 업체가 어떻게 군 사업을 독점 수주할 수 있었습니까? 네, 우선 문제가 된 업체는 군 정보를 암호화하는 모듈 장비를 달고 정비를 하는 곳입니다. 이 모듈 장비를 고치려면 일종의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업체는 해당 자격증을 허위로 꾸며낸 후에 사업을 수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업체는 지난 2018년에 처음 만들어진 후에 곧바로 군과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다음 해인 2019년에는 독점 수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작년까지 3년간에 연속해서 사업 수주 계약을 했는데 그동안 군과 계약한 금액만 100억 규모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 A씨는 과거 정부 출연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국수본은 A씨가 과거 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군 당국의 안보 관련자들과 안면을 튼 후에 인맥을 동원해서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우리 국민 94.9%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닷새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이 크게 높아졌다고요? 네, 먼저 코로나19 자연 감염 항체 양성률이 연초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참가자 1,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 양성률이 36.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자연 감염 항체 양성률 0.6%보다 무려 60배나 증가한 건데요. 오미크론 대유행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4월의 자연 감염 항체 양성률 36.1%는 같은 기간 10세 이상 국민의 코로나19 누적 발생률 29.5%보다 6.6%포인트 높아 미진단 감염자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연 감염에다 백신 접종까지 포함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은 94.9%로 조사돼 국민 20명 가운데 19명꼴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이번 조사 규모가 작고 대상자 연령이 10세 이상으로 한정돼 전체를 대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자연 감염 규모와 유행 위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달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6,000명 가까이 늘어난 9,778명입니다. 현충일 다음 날이었던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3,000여 명 늘었지만 닷새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확진자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난 98명으로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요.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명으로 지난해 9월 13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여야 원구성 논의가 기약 없이 공전하는 사이, 그 사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장 임명이 됐습니다. 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전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등장한 가운데 여야 모두 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내홍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일이 과거에 2008년에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18대 전반기 국회가
원구성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을 그냥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네. 이번하고 똑같은 경우죠. 국세청장은 하지만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대통령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냥 기다릴 수가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런 최종 업무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글쎄 가정적인 거 갖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일단 좀 상당 시간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임명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보니까 국회 패싱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면 패싱을 당한 겁니까? 일단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가 네. 아니면은 국회의장단을 뽑아서 별도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든가 해야지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 네. 두 방법이 모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사정기관의 중요성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사정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야만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국세청장 빨리 임명을 해서 국세청의 조직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감사원 사무총장도 또 내정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빨리 사정기관, 권력기관의 장들을 이제 장악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현장에서 기자가 사후 청문회를 물어보기도 했는데, 자, 물리적으로 이미 임명된 이후에 사후 청문회도 가능하긴 한 겁니까, 물리적으로? 일단 정치적으로 의미는 있는 거죠. 하지만은 아무런 강제력은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3개 부처 장관을 먼저 임명을 하고 네. 사후에 검증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하지만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아무런 강제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대통령에게 물어볼 질문이 아닙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대답해야 될 문제인 거죠. 아마 요번에도 다른 두 장관 이 경우에는 좀 더 다르겠지만은 김창기 국세청장 경우에는 만약에 담당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인데 기재위가 구성이 되면은 별도 형식을 열어서 이런 인사 검증 과정은 한번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그럼 강행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좀 상당 시간 기다려보겠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는 그렇게 서둘러서 강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구성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하여튼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사정기관 장이 빨리 임명이 돼야 된다,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다른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야당도 자극하지 않고 전국 운영을 순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배경, 결국에 이제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며칠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법사위 심사 범위를 체계화 자구 심사로 한정했습니다.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입니다. 전직 원내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의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 발언 끝나고 뒤에 화면에는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이 화면에 나갈 텐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이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핵심은 법사위원장 줘라, 권한을 축소해라, 양보하겠다 계속 이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마 법사위원장 문제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주는 것으로 일단 그 내부적으로 가닥은 잡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줄 때 주더라도 법사위원장 힘은 잔뜩 빼겠다. 그것이 민주당의 전략인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입장은 하여튼 그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법사위가 상원으로 군림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네. 상원으로 군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네. 뭐냐면은 이제 다른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통과된 법률안들이 법사위로 다 몰리게 마련입니다. 네. 여기에서 법사위가 그러면은 이제 다른 법률과 혹시 이렇게 충돌 소지가 없는가 이걸 보는 것이 체계 심사권입니다. 네. 그리고 법안에 적힌 문구가 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자구심사권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법사위가 이 체계 자구심사권을 가지고 본질적인 내용도 막 고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또 이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뭉개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그 생각인데 그러면 과연 민주당의 보관이 무엇이냐, 민주당이 어떤 안을 내고 있느냐, 그것은 아직 민주당이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공개되지는 않고 있는데 추측건데 그 뭉개는 시간을 좀 줄이자. 지금은 심사기일을 작년에 120일에서 60일을 줄였는데 네. 그 60일을 더 줄이든가 아니면은 60일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법사위가 아니라 다른 의장 직속 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체계 자구 심사권을 주는 그 별도 기구를 만들자 이런 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방안은 문제가 있죠.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다른 전문가들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 민주당이 어떤 안을 선호하는지는 언론에 이렇게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은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가능한 한 그 법사위원장의 힘을 빼겠다. 그래서 힘을 뺀 상태에서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원구성 갈등에 이어서 여기에 또 얹어진 게 국회법 개정안으로 좀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거든요. 뭐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좀 대통령 발언까지 얹어진 상황인데 이건 좀 더 갈등이 좀 격화할까요? 확전될까요? 일단 조응천 의원을 대표로 해서 14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 아직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는 아주 거리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은 행정부의 시행령, 대통령령이라든가 국무총리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 네. 그 잘못한 게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 위법 소지가 있으면은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도 국회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단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그 대통령령 이런 것들을 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 본회의가 의결해야지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가 바꾸는 과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것을 생략하겠다라는 거죠. 상임위원회 수준에서 이렇게 통과되면은 바로 정부에 이송을 해서 정부에서 수정하도록 또 변경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속전속결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그 국회법 개정안이 나왔느냐? 네. 그 어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계파 갈등이 아주 극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겠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의 적이 당내에서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 중에 하나고 그래서 당내가 결집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 그거를 당 지도부에서조차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나가지는 못하고 일단 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화면엔 강병원 의원의 논리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야말로 위헌 조직이다라는 논리를 또 펼치고 있는데 당 내부 상황을 좀 별도로 본다면 지금 시행령 꼼수라는 또 지적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법무부 인사관리위원단을 만들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네.
그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 것,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조직 개편 계획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확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자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그 안에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실효성이 별로 약하다는 거죠.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렇게 허공을 떠들 가능성이 또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헌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헌법 107조를 보면은 그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입니다. 네. 그 법률 위반은 헌법재판소고 명령 이런 것들은 대법원에서 심사 권한을 가지는데 그것을 국회 본회의도 아닌 국회 상임위가 가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그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성환 정책의장이 아직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마 민주당 당론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될 거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당 내부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어떤 패널분께서 앞으로 국민의힘 상황은 혁신위 대 민들레의 어떤 대결이 될 것이다. 이 추이를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혁신위를 가리켜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자잘한 사조직이다 뭐 이런 언급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자잘한 사조직이란 말은 이준석 대표가 한 말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민들의 모임을 겨냥을 해서 자잘한 사조직이라는 표현인데 그걸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대로 돌려준 거죠. 요새 주고받는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핑퐁처럼 주고받는 게 많은데 혁신위가 지금 출범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이렇게 혁신위원들을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추천을 안 한 사람도 있고요. 또 배현진 최고위원 경우에는 자신이 추천을 한 인사가 사양하더라, 고사하더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래 이번 주 정도에는 그 모습을 갖춰서 출범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맞춰질지 좀 의구심을 좀 품고 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출범을 하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최재형 그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 최재형 의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주 결벽성, 청교도적인 결벽성,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서 혁신위를 한번 이끌어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최재형 의원의 감사원장 또 판사 시절의 업무 추진 스타일을 보면은 밀고 나가는 불도저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경청하고 토론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 혁신이라는 것은 밀어붙이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위원장이 정치인 최재형이 과연 과거 자기의 업무 스타일과 달리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여기서 최고위원 얘기 나와서 최고위원 얘기 잠깐만 하면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2명에 대해서 제고해달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이유도 설명했어요. 한 분은 선거 과정에서 다소 강한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또 결국 또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관계 설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안철수 의원이 의원이 그 추천한 2명의 최고위원은 정점식 의원이 한 명 있죠. 대표적인 친윤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을 안철수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친윤계와 접점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당연히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을 추천한 것은 김윤 위원장이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정세 분석에 아주 능한 굉장히 유능한 인물인데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는 건 김윤 위원장이 국민의당 시절에 국민의힘을 아주 강도 있게 비판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당이 있을 때 상대당 비판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최고위원 추천하기로 하는 몫은 안철수 대표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추천하든 그건 안철수 대표의 자유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부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준석 대표의 이렇게 견제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민들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게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재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른바 친윤 모임으로 알려진 민들레. 어떻습니까? 좀 확고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민들레 얘기가 쭉 갈까요? 일단 그 이용호 의원이 소나기를 피해가자 또 아니면은 열차 잠시 멈추겠다 이렇게 호흡을 고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민들레 모임은 누가 뭐래도 친윤계의 모임 아닙니까? 친윤 돌격대입니다. 그럼 이런 모임 성격이 뭐 공부 모임이니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이런 모임 존재가 자체하는 것 자체가 친윤계를 위한 돌격대다 또 전위대다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윤계 돌격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친박, 진박, 뭐 탈박 그런 개파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당이 망가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친윤 돌격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이런 모임 자체가 만들어지면은 여당 내에서 맹목적인 충성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경계돼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배현진 최고위원이 혁신위에는 어느 국회의원이 참여하겠다고 나서겠나 했는데 여긴 좀 만약에 이제 계속 간다면 참여할 의원이 많을까요? 일단 뭐 오픈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많이 나름대로 다음 선거에 공천을 노리는 의원들이 있으면은 상당히 가담을 많이 하겠죠. 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편가르기가 되는 거고 과거 그 친박 논의할 때 진박 간별사라는 그런 또 말도 네.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열심히 전의대로 앞서 있는 사람이 내가 친윤 간별사다라고 나서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한국 정치에서 재현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앞서 위원님께서 충성 경쟁이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추가 질문 드려봤는데 아무튼 어느 쪽이 뭐 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고 어느 쪽이 자잘한 사조직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어제부터 계속 이제 수박 논쟁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수박 논쟁이 철험회 해체론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철험회는 보스가 있는 개파 모임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강경 개혁파 의원들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면면을 살펴보면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의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헌신의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험회가 검수완박을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철험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께서 이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분은 이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장 꼼수 탈당을 했단 말이죠. 이런 철험회의 활동과 그 회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강병원 의원 발언 속에 검수완박이 있었고 앞서 또 정치완박이 있었는데 이쯤 되면 민생완박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지금 민생이 빠져 있는데 아무튼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부 상황을 좀 짚고 있긴 합니다. 자, 철험회 소속인 황운하 의원, 순교자란 이런 표현들 쓰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체론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단 친이재명계 그리고 비이재명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분이 어떻게 보면은 철험회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해체론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친문 비이재명계가 철험회를 보는 시각은 공부 모임을 둔갑한 친이재명 개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은 철험회는 우리는 순수한 공부 모임이고 여기 보면 개파를 불문한 것 아니냐. 그 친이도 있지만은 친문도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주장이 해체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철험회 소속 의원들의 자업자득일 수밖에 없다. 뭐냐면 이들이 검수완박 때는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또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는 그 실력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크고 실력은 없는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지방선거 패배에
누구 희생양을 찾아야 됩니다.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재명 그 의원의 책임론,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또 다른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철험회가 무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비이재명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방금 지나갔네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얼굴 나왔는데 철험의 해체 주장에 너무 단순한 접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이상민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당 중진 사이에서도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또 공부 모임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모임을 해체하는 것은 근데 또 지지를 하는 것은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좀 신중한 모습 이렇게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안에 세대 교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86세대를 대신해서 1970년대생이 앞장서 달라 이런 70년대생 세대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또 70년대생이 또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좀 흐름을 봐야 될까요? 사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생각도 나긴 해요. 그렇습니다. 더 젊은 세대긴 합니다만. 네, 이게 이제 97그룹이라고 민주당 97그룹이라고 그럽니다. 네. 일단 90년대 학번에 70년대생에서 97그룹이라고 하는데 40대 기수론을 연상시키죠. 그러니까 1970년대 초에 YSDJ 그리고 이철승 전 대표가 내세웠던 그 신민당의 40대 기수론을 내세워야 되는데 연상시키는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YSDJ 이런 분들이 스스로 그 정치 연륜이 오래된 분들, 정치 선배들과 싸워서 자신이 대통령 후보 또 당 대표를 쟁취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친 이재명계에서 보기에는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이렇게 이들을 내세우는 것으로 둔갑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 네네.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97그룹의 등판론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15일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송과 발사가 기상 상황 때문에 하루씩 연기됐습니다. 강풍으로 누리호 2송과 기립 과정에서 작업자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47m, 무게 200톤의 누리호가 발사대 이송용 차량으로 옮겨 실려집니다. 발사체 조립동에서 이송 작업 준비를 마친 누리호. 오는 15일 우주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상황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전날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동해 수직으로 세워지는 기립 작업을 거칩니다. 이후 탯줄이라는 의미를 가진 엄빌리칼 타워에 고정해 산화제와 연료를 공급받는데 높이 48m 구조물 위에서 작업할 때 강한 비바람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상됐던 날씨가 이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송 후 발사대 기립 후 각종 엄브리칼 케이블을 연결하고 점검하는 작업에 발사대에서 작업하는 인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누리호 이송과 기립 발사 당일까지 기상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 풍속 초속 15m,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1m를 넘지 않아야 하고 낙뢰도 없어야 하며 고층풍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발사일은 하루 미뤄졌지만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할 거란 연구진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발사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사라는 것은 항상 직전까지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누리호 1차 발사 이후 약 8개월간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연구진들은 발사 직전까지 한치의 오차도 줄이기 위해 점검에 점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발사대가 있는 이곳 나루우주센터에는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고 간간히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발사 당일까지는 날씨가 점차 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두의 염원에 담은 누리호가 힘찬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누리호 발사 연기, 결국 발사하기에 더 좋은 날씨를 선택했다는 얘기인데 현재까지 누리호의 기술적인 문제도 보고되지 않아서 성공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날씨라는 변수까지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요소를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초 15일에서 16일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누리호. 발사 일정 연기의 핵심은 강한 바람 등 날씨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누리호를 이송하고 기립할 때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발사 일정은 늦춰졌지만 누리호 자체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루를 연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발사체 기체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우주센터에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D-1 때 이송할 때의 기상이 문제가 될 거로 예상이 돼서 연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외부 변수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 위성 모사체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발사체 연구진이 가장 우려했던 1단에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하나처럼 이용하는 클러스터링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3단 조기 종료의 원인인 산화제 탱크 누설 문제는 설계 변경과 보완, 지상 테스트를 거쳐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몇 점 몇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많은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한 바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완을 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당일 오전 기상과 우주 환경 등을 분석한 뒤 오후에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오늘 16일 2차 비행을 하게 된 누리호. 1차 때보다 9kg 더 무거워졌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1차 발사 때 말썽을 일으킨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누리호를 보완했는지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차게 지면을 박차고 비상한 누리호는 1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 2단 분리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공 기대감이 높아지던 순간 예상치 않았던 3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7톤급 액체 엔진이 조기에 꺼지면서 위성 모사체를 지구 저궤도에 안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2달간 이뤄진 조사 결과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압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헬륨 탱크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2단 비행 구간 중 비행 가속도와 발사체에 전달되는 진동 때문에 헬륨 탱크에 가해지는 부력이 커진 겁니다. 이 때문에 헬륨 탱크 하부 고정 장치가 풀려 상부 산화제 탱크와 충돌을 했고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가 누설돼 엔진이 일찍 꺼진 것이었습니다. 누리호의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헬륨 탱크의 고정장치 설계 시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습니다. 2차 발사는 산화제 탱크의 안정성을 보강하는 게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연구진은 산화제 탱크 설계를 하중에 1.5배까지 견디게 바꾸고 고압 헬륨 탱크가 이탈하지 않도록 아래 고정부를 강화했습니다. 또 산화제 탱크 맨홀 덮개도 9kg 더 무겁고 두껍게 제작했습니다. 무게는 늘었지만 비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현재 3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성능 마진 내에 그 9kg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마진을 초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하는 성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실제 인공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 지난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안착시킬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울산경찰청은 화물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소속 조합원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조합원 100여 명과 울산 신항 앞 도로를 점거한 뒤 부두로 들어가려는 화물차를 돌아가도록 요구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노동조합이 우정사업본부의 위탁 계약서를 문제 삼으며 오늘 18일 경고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18일 하루 경고 파업을 한 후 20일 전국 동시다발로 거점 농성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 계약서에 해고를 쉽게 하는 등의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YTN 취재진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서로 반목하는 정치판을 지적하며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경기도의 발전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지사가 되는 데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이들 지금 서로 갈라져서 쪼개져서 서로 간에 반목하고 있는 이런 정치판에 대한 말씀 주시면서 국민통합, 정치판에 있어 그런 통합의 정치에 대한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이와 같은 길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할 역할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됐습니다. 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기업을 힘들게 하는 이른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면서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 현장 입장을 반영하는 규제심판제와 규제혁신추진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차량 공유업체 소카의 자회사가 출시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며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불법 카풀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혁신적 공유 경제냐 불법 영업이냐. 잡음이 끊이지 않던 타다 서비스는 결국 2020년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중단됐습니다. 신산업과 국민들의 중요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스타트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이해가 충돌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 여러 부처와 법령이 얽혀 있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로 규정하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한 조직이나 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 대한 규제 개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서 그 균형적인 그러한 이익을 말하자면 갖추기 위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기업,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또 덩어리 규제를 깨기 위해 퇴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규제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소관부처가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현장 입장에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부는 일단은 그러한 그 규제나 법률에 대한 것을 고치거나 개선하려는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경제활동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규제는 3년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다하면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장단기 군사대비 태세 조정 등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상황입니다. North Korea has now finished the preparation for another nuclear test, and I think only political decision has to be made. 그런 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주요 논의 사안이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경로를 전환할 때까지 압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 등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gain, in very close coordination with others, notably with the ROK and with Japan, and we are prepared to make both short and longer-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as appropriate. 다만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며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도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 외교 해결이 우선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 등 도발은 더 많은 억지력과 제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it deals with Korean security, peace and stability, and also including the timely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when necessary. 그러면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핵실험 강행 시 신규 유엔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라 추가 독자 제재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풍계린의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남북 간 방역 보건 협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방역 상황을 보긴 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북한이 남북 간 보건 방역 협력에 호응해 나오기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됐다고 보고 봉쇄 완화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북한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방역 보건 협력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투자자를 모아서 호텔을 짓고 객실을 분양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분양형 호텔이 참 많습니다. 네, 고수익 보장 약속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후 자금을 활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겁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초 선고를 앞둔 민사소송을 보러 법원에 모인 사람들. 모두 같은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습니다. 호텔 시행사가 제시한 건 5년간 연 8% 수익. 고수익 보장이란 말에 297명이 각자 수억씩 투자해 객실 300여 개를 분양받았지만 약속한 수익금을 받은 사람은 수년간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분양받을 때는 연 8%를 준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지요. 그분이 돈 10원도 못 받았죠. 2년 동안. 강원도 춘천에 있는 문제의 호텔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정상 운영 중입니다. 호텔 측은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행사가 새로운 업체에 호텔 운영을 맡겼는데 해당 업체는 자신들이 투자자들과 확정 수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며 수익금을 나누지 않는 상황. 거리두기 해제와 인근 레고랜드 개장 효과로 주말이면 빈 객실을 찾기 어려울 정도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결국 100명 넘는 투자자들이 호텔을 상대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객실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분양형 호텔과 관련된 투자 피해로 전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만 줄잡아 약 100여 건.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앞이 막막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42년간 교편 생활해서 뭐 3억 2천을 투자했는데 수익금이라는 건 거의 지금까지 못 받은 거예요.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사람들은 더 난감합니다. 돈을 못 준다, 1% 준다. 그것도 10년 동안. 은행에서 이자도 오른다고 그러잖아. 그럼 저는 이제 더 살 길이 없어요.
애초 정해진 수익금을 받지 못해도 호텔 측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이 전부인 상황. 과장된 홍보를 막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로 타격을 받은 노점상들이 합법화와 함께 생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입법 청원안이 가 있는 데다 일부 진보 정당도 호응하고 있지만 합법화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가까이 거리에서 의류를 팔며 산전수전 다 겪은 최종훈 씨에게도 최근 2년은 처음 경험하는 위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유동인구와 관광객이 급감하며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말 전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리를 떠나서 지금 생계를 위해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너무 외국인들이 안 오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정부 지원금이 있긴 하지만 언감생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지자체로부터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불안정한 소득이나 신분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2번 나오는 적이라 사업자 등록증까지는 지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 거의 모든 노점상이 코로나19로 월 평균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정부가 주는 노점상 지원금 50만 원을 신청했다고 답한 비율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이중고를 견디다 못한 노점상들이 정치권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의 노점상 2천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서 이른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방적인 노점 관리 대책과 과다한 과태료 부과를 중단하고 통행권 확보, 위생 관리에 대한 노점상 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노점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이른바 노점상 생계대책협의회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점상들도 벌금 아닌 세금 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노점상들을 찾아와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입법청원이 지난 1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산자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 합법화까진 갈 길이 멉니다.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탓에 각종 세법에서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데다 음식 노점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첩첩산중입니다. 특히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는 상인들의 반발이나 현금 결제로 인한 탈세 논란 등을 극복하는 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와 좀 공존하는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길거리 문화의 하나또는 불법 영업 탈세의 온상이란 이중인식 사이에서 표류해온 노점상 합법화 문제가 이번엔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파출소 방화를 시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범행에 앞서 파출소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도 확인됐는데 최근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에 이어 큰 인명피해가 또 발생할 뻔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영덕구에 있는 파출소입니다. 한 남성이 노란빛 액체가 든 물통을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관이 이 남성의 팔을 잡고 손에 들려있던 액체를 황급히 뺐습니다. 액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휘발유. 파출소에 불을 내려고 들고 온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2일 아침 7시 40분쯤. 50대 남성 A씨는 파출소 근처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경범죄에 따른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항의하던 A씨는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파출소를 다시 찾아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이 났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에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벌어진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에 이어
비슷한 범행 시도가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이 밖에도 부산에서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부산 남포동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불이 난 점포의 관계자가 다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밤 11시쯤에는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불이 나 학생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미생물 박물관이 식중독 균주를 전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네, 박물관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재발 방지와 함께 병원체 폐기를 약속했는데요. 인체에 해로운 고농도 병원체 실물을 사실상 방치해 위험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전북 순창군 미생물 박물관입니다. 영어로 배양실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 다양한 실험 장비들이 비치돼 있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건 미생물이 배양된 실험용 접시 2개. 파란 글씨를 확대해 보니 각각 살모넬라균과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체험관이다 생각을 해서 제 아들한테 보여주려고 시험관도 만지고 안에 있는 그 샬렛인가요? 그것도 만지고 이게 어떤 균인지 바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인데 왜 들어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이 관람객의 몸에 별 이상은 없었지만 두 균 모두 식중독 등의 원인이 되는 감염성 미생물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에 따르면 두 균을 실험실에서 다룰 경우 반드시 실험복과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박물관은 경고 메시지나 잠금 장치 등 별다른 통제 없이 개관일인 지난 3일부터 약 열흘 동안 두 균을 전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오픈이 돼가지고 만지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다 밀봉이 돼 있거든요. 균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이게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균을 제공한 건 바로 옆에 있는 순창군 장류연구소. 미생물 박물관 측은 전시할 미생물이 마땅치 않아 받아갔다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모넬라나 포도상 알균과 같은 위험한 병원체는 안전한 시설과 안전한 취급 기준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일반 시민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유산균처럼 해가 없는 세균도 있는데 굳이 유해성이 확인된 균 실물을 가져다 둔 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는 겁니다. 순창군 측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하고 문제가 된 균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코로나 첫 해인 지난 2020년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3,195명으로 10만 명당 자살률이 25.7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자살 예방백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1년 전과 비교해 자살자가 604명 줄고 자살률도 1.2명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연령 표준화값 적용 자살률이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1명보다 2.2배 높은 수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산 낙태약 수십억 원어치를 몰래 들여와 미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세관은 관세법,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낙태약 5만 7천여 정, 시가 23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뒤 미국산으로 속여 팔아 19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2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권은 지난달 23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36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국내 유명 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거나 IT 기업에서 근무했다는 등 허위 이력을 가상화폐 공시 플랫폼에 등록하고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가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강구했습니다. 주택 전세자금 서류를 허위로 꾸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브로커 총책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노숙자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한 뒤 가짜 전세 계약을 맺고 허위 재직 경력을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10차례에 걸쳐 전세 대출금 11억 5,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가 전지훈련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판 삼아 세계 선수권에 출격합니다. 올림픽 규격인 50m 롱코스 선수권은 처음이어서 숏코스에 이어 금메달을 딸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선수권 출국 전 마지막 훈련, 진천 수영센터의 물살을 힘차게 가릅니다. 호주에서 세계적 명장 이안 포프의 지도를 받고 귀국한 뒤 선수촌에서 담금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중 조련한 턴 직후 돌핀킥의 횟수를 늘리는 연습이 이어집니다. 그 돌핀을 보완하면은 지금보다 기록을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 말해주셔서 저도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 오는 18일 부다페스트에서 개막하는 세계 선수권에서 황선우는 주 종목인 자유형 200m와 100m에 잇따라 출전합니다. 개영 800m는 당일 컨디션을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규격인 50m 롱코스 세계 선수권에서 개인 종목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 지난해 12월 25m 쇼트코스 세계 선수권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200m 메달 획득이 목표입니다. 자유형 200m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쇼트코스 세계 선수권에서 1등에 단상에 오른 만큼 꼭 1등은 아니어도 일단 포디움에 올라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할 것 같고.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다이빙 새 역사를 쓴 우화랑 등 유망주들도 대거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합니다. 지난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황선우가 롱코스에서도 활약을 펼치며 명실상부한 월드클래스 선수로 우뚝 설지 주목됩니다. 진천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프로야구는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선두까지 노리던 롯데가 연이은 부상 속에 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지만 은퇴를 앞둔 이대호가 전성기 못지않은 실력으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침체된 분위기 속에 최근 6경기 2승 4패를 기록한 롯데. 두 번의 승리는 모두 베테랑 이대호가 이끌었습니다. 9일 삼성전에서는 연장 10일에 끝내기 안타로 소중한 승리를 가져왔고 12일 KT전에서는 데스파이네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포를 쏘아올렸습니다. 부상병동이 된 롯데는 연이은 패배에 어느덧 8위까지 떨어진 상황. 하지만 은퇴를 앞둔 베테랑은 타율 2위, 안타 3위로 맹활약하며 위기의 팀을 지키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대호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은퇴한다고 말했는데 남자가 뭐 말을 지켜야죠. 뭐. 3대 마요가 있는데 하나는 치킨 마요, 하나는 참치 마요. 세 번째는 이대호 은퇴하지 마요. 근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좀 솔직히 좀 감동받았습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스타 투표 중간 집계에서 지명타자 부문 1위에 오르며 여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대호. 조선의 4번 타자가 마지막 시즌을 뜨겁게 불태우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강원 산간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영서 남부와 충청 이남은 오전부터, 제주 산간에는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은 내일 흐리기만 하겠고요. 바람도 오늘보다 약해지겠습니다. 발사 당일인 모레는 점차 맑은 날씨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6도, 광주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밑돌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6도,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안전운임제 관련 이견이 좁혀지면서 화물연대 총파업 교섭이 이렇게 저녁 8시에 재개된다라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뉴스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